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재물을 준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소녀가 우연히 구해준 노인이 내민 엄청난 재물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피냄새 진동하는 권력 싸움과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한양 최고의 상단 여주인이 되었을까요?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았던 한 소녀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서가온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도 칼날처럼 매서웠지요. 가온인의 작은 초가집 뒤뜰에는 찬 서리를 맞으면서도 청청한 빛을 잃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서진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 말고 어린 가온이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목검 한 자루를 가온이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온아, 오늘부터 이 애비와 함께 몸을 단련해 보자꾸나. 아버지는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서 가온이에게 뒤뜰의 대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온아, 저 대나무를 보아라. 무거운 눈이 쌓이면 대나무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에 닿을 듯 휘어지기도 한단다. 하지만 보렴, 대나무가 부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질지언정 결코 쉽게 부러지지는 않는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어린 가온이는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어붙어 자꾸만 목검을 놓치고 눈밭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찬 바람에 코끝은 빨개지고 눈물까지 찔끔 났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섭게 혼내는 대신 조용히 다가와 가온이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힘이라는 것은 남을 괴롭히거나 짓밟으려고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며 끝까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내 가슴 속에 품은 올바른 도리를 위해 아껴두는 든든한 방패와 같은 것이니라. 가온이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과 엄하면서도 인자한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목검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온이가 올바른 무인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밤늦도록 대나무처럼 곧게 서는 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해 겨울 끝자락 차가운 눈발과 함께 닥친 역병은 마을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가온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역시 병마를 피하지 못하고 깊은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가온이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척해진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더 좋은 약초를 구해올게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가온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을 향해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놓인 낡은 목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온아, 이 아비가 내게 남겨줄 것이라곤 이 낡은 목검 한 자루뿐이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대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세상이 너를 억누르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의 기계만은 잃지 마라.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게 너만의 길을 가야 한다.
알겠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가온이는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목검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며 목검을 꽉 쥐었습니다. 화려한 보물보다 더 값진 아버지의 고결한 정신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가온이에게 세상은 차가운 눈보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온이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검 한 자루를 보따리에 소중히 싸매고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그맣던 아이는 어느덧 17살의 어엿한 낭자가 되었습니다. 가온이가 자리를 잡은 곳은 한양 성곽 아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판자촌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틈새로 칼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이면 비가 새는 고단한 곳이었지요. 가온이는 그 작은 방 한편에 아버지의 목검을 세워두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옷가지를 꿰매는 삭바느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온아, 아직도 자지 않고 바느질이니? 눈 침침해질라 어서 불 끄고 자거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한마디 건네면 가온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조금만 더 하면 이 저고리가 완성돼요. 내일 아침 일찍 가져다 드려야 아이가 설빔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온이의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추운 날씨에 찬물로 빨래를 하느라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마당으로 나가 홀로 목검을 휘둘렀습니다. 하나, 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면 가온이는 예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동작들을 하나하나 복기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은 입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사대부 집 자재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밀린 삭바느질감을 잔뜩 머리에 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유독 달빛조차 얼어붙은 듯 차가웠던 그날, 가온이는 집으로 향하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고함과 함께 힘없는 노인의 비명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영감탱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돈을 다 내놓으란 말이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인 줄 아느냐? 가온이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을 짓밟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사람을 위해 아껴둔 그 힘을 써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건달들의 거친 욕설과 노인의 가냘픈 신음이 골목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온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가온이는 머리에 이고 있던 빈 광주리를 내려놓고 보따리 속에 숨겨두었던 손때 묻은 목검을 꺼내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몸에 배도록 가르쳐 주신 방어의 자세가 본능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가온이는 주저하지 않고 어둠 속을 가르며 바람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가온이가 그 사이를 파고들어 목검의 끝으로 사내의 손목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악! 이게 뭐야? 어떤 놈이냐?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물러나자 옆에 있던 덩치 큰 두 번째 사내가 가온이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가온이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 뒤 사내의 무릎을 정확하고 빠르게 걷어찼습니다. 중심을 잃고 눈밭에 처박힌 사내를 보며 마지막 남은 건달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온이는 목검을 비스듬히 세우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 같은 무례배들에게 휘두를 힘 따위는 없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여기서 물러가거라. 망건이 풀어지고 상투가 엉망이 된 채 눈밭을 구르던 건달들은 가온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엉금엉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잦아들자 가온이는 거칠었던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목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바닥 위에 쓰러져 신음하던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한때 귀에 쓸 법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이제는 건달들에게 찢겨 넝마가 된 채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굽은 어깨에 포근하게 덮어드리며 다정하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십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다친 곳은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어서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보셔요. 노인은 가온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온이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두르게 하고 얼어붙은 골목길을 조심조심 걸어 인근의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가온이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온이의 품속에는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당장 내일 집주인에게 내야 할 한 달치 방세이자 가온이가 이번 겨울을 버티기 위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만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온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막 문을 열며 주모에게 힘차게 말했습니다. 주모 아주머니, 여기 어르신께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장국밥 한 그릇만 말아주십시오. 고기도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주시고 국물도 아주 뜨겁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주막 안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상위에 놓였습니다. 가온이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성스레 챙겨 노인 앞에 놓아드리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어서 드시고 온몸부터 녹이십시오. 시장기가 반찬이라 했으니 맛이 괜찮으실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위에 떨며 굶주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며 나보다 더 힘든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힘의 쓰임이다라고 말이지요. 제 진심이니 마음 편히 드셔요. 노인은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위로 뽀얀 입김이 섞여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장부 깊숙한 곳까지 온기를 전하자 차갑게 식어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던 노인의 안색에 비로소 은은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한술 한술 천천히 뜨며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소매 사이로 드러난 가온이의 손등은 찬바람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북등처럼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방금 소녀가 주모에게 건넨 그 돈이 단순한 여윳돈이 아니라 저 갈라진 손등과 맞바꾼 처절하고도 소중한 생명줄이었음을 말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용기도 가상하거늘 생면부지의 노인을 위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준 소녀의 맑고 깊은 눈망울. 그 눈동자 안에는 세속의 탐욕 대신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는 선함과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눈가에는 어느새 고마움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와 국밥 그릇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의 칼바람 속에서도 기어이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참된 보석이로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진정 하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내주었구나. 노인은 다시 한번 국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그것은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삭바느질 소리와 이웃들의 소소한 말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가온인의 판자촌 마을이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요란한 말발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메운 것은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나 탈법한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가마와 그 주위를 빈틈없이 에워싼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우리 같은 가난한 동네에 저런 높은 분이 웬일로 오신 거야?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나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쑥덕거렸습니다. 화려한 행렬은 마을에서 가장 작고 허름한 가온이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자 가마의 비단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가온이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바로 어젯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건달들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넉마 같던 도포 대신 위엄 넘치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노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기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한양 전체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쥔 만석상단의 총책임자 윤태강 대행수 어른이었습니다. 윤 어른은 자신을 보고 얼어붙은 가온이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이 붉은 비단이 깔린 묵직한 나무 함 하나를 가온이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윤 어른은 가온이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온아,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다. 내가 그 용기 있는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늙은이의 목숨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가 베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줄이었단다. 윤 어른은 함을 가리키며 가온이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내 작은 성의를 담았다.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괴와 비단들이니 내가 보여준 그 고귀한 의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부담 갖지 말고 기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이니라. 행렬을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함 속에 가득 찬 보물들을 상상하며 탄성을 내뱉었지만 가온이는 화려한 보물보다도 노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맑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태강 어른이 내민 함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은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삭바느질해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이었지만 가온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린 것뿐입니다. 사람의 소중한 목숨에 어찌 감히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은괴는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가온이의 청렴하고 강인한 태도를 지켜보던 윤어른은 무릎을 탁 치며 허허로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온이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내 기계가 예전 내 가장 친했던 벗이었던 서진무를 꼭 닮았어. 그 친구도 너처럼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지. 그 순간 가온이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함자가 노인의 입에서 나오자 가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방금 서진무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르신의 벗이셨나요? 윤어른은 깜짝 놀라 가온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온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저에게 늘 대나무처럼 살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진짜 무자 쓰시는 제 아버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윤어른은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가온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엇이라? 내가 진무의 딸이란 말이냐?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죽기 전에 자네 소식을 몰라 그리도 찾아 헤맸거늘 자네 딸이 내 목숨을 구해주다니. 윤어른은 가온이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가온아, 내 비록 진무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내가 돈을 거절한다면 이 늙은이의 청을 들어주려무나. 내게 글과 장사하는 법,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내 너를 상단의 막내 행수로 거두어 내 벗이 못다한 가르침을 이어주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가온이는 아버지의 중마고우였던 윤어른의 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비단과 약재의 수량을 확인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어려운 한자와 복잡한 장부 계산법을 익혔습니다. 윤어른은 가온이에게 장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최고의 상술이라는 도리를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온이가 윤태강 어른의 보살핌 아래 상단의 일을 배우며 빛을 발할 때 그늘진 구석에서는 차가운 독을 품은 그림자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어른의 하나뿐인 조카 윤명석이었습니다. 윤명석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비단옷을 걸치고 상단의 대소사를 챙기는 척했지만 속은 시커먼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숙부인 윤어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윤어른은 조카를 친아들처럼 아껴 상단의 요직을 맡겼으나 명석은 상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직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재산을 자기 손에 넣을지만을 고민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명석은 숙부에게 자식이 없으니
조만간 이 거대한 만석상단의 모든 인장과 금고 열쇠가 당연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장부를 몰래 고쳐 뒷돈을 챙기고 상단의 물건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비겁한 짓을 일삼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모를 가난한 계집아이 하나가 나타나 숙부의 목숨을 구하고 마음까지 통째로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명석은 상단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숙부가 가온이에게 다정하게 그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갈리는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숙부님도 참으로 노망이 드셨구나. 평생 일궈온 이 금은 보화가 누구 것인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를 데려와 옆에 끼고 돈단 말이냐. 저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상단의 모든 장부는 내 손아귀에 있었을 것을. 그는 가온이가 영리하게 장부의 빈틈을 찾아내거나 상인들의 마음을 얻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초조해졌고 그만큼 증오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명석의 눈에는 가온이가 상단을 이어받을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치워버려야 할 돌덩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명석은 가온이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지. 대나무처럼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고. 어디 내 칼날 앞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꾸나. 결국 욕심에 눈이 먼 명석은 조카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숙부를 해치고 가온이를 없애버릴 무서운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명석은 급기야 상단의 노의원과 몰래 결탁했습니다. 그는 윤 어른이 매일 드시는 보약에 정신을 멍하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는 약초를 조금씩 섞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단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숙부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결국 노망이 드셨나 봅니다.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를 후계자로 삼으려 하시니 큰일입니다. 명석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온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가 오던 어느 늦은 밤 수하들을 시켜 가온이를 납치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가온이가 눈을 뜬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상단의 비밀 창고였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냉기가 가득한 그곳에 명석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가온아, 내 분명히 경고했지? 자, 이제 숙부님이 상단의 인장을 내게 넘기겠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만약 거절한다면 너는 이 추운 산속 창고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눈에 묻히게 될 것이다. 어둡고 습한 비밀 창고 안. 가온이는 차가운 바닥 위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고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거친 삼배 밧줄은 가온이의 가녀린 손목과 발목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의 감각은 무뎌졌고 밧줄이 닿은 살점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온이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지요. 그러자 귓가에 환청처럼 어릴 적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온아, 저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머리 위에 쌓인 눈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잠시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단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매섭고 무거워도 내 마음속에 곧은 절개만 있다면 그것이 너를 부러뜨리지는 못할 것이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자
가온이의 눈에 다시금 형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몸을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피던 가온이는 창고 구석 벽면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낡고 녹슨 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온이는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온몸이 묶여 있어 한치를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벽면의 못등에 손목에 밧줄을 대고 온 힘을 다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거친 마찰음이 고요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찰 때문에 생긴 열기와 날카로운 몹끝이 살을 스쳐 손목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피가 차가운 바닥을 적셨지만 가온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정도 무게에 꺾일 내가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과 윤 어른의 의리를 위해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당겨졌던 밧줄이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가온이는 서둘러 발목의 매듭까지 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창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차가운 눈발을 온몸으로 맞으며 윤 어른이 계신 사랑채를 향해 눈밭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붉은 핏방울이 눈 위에 점점이 찍혔지만 가온이는 오직 윤 어른의 안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사랑채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을 깨는 윤명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윤 어른은 명석이 몰래 먹인 약 기운 때문에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힘겹게 숨을 내쉬고 계셨지요. 명석은 그런 숙부의 모습에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커다란 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명석은 강제로 윤 어른의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을 잡아채며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숙부님,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십시오. 정신도 온전치 못하신데 이 거대한 상단을 어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 인장만 찍으시면 숙부님은 평생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서 찍으란 말입니다. 윤 어른은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상단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앙상한 손가락에 힘을 주며 저항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한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명석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인장이 붉은 인주를 머금고 문서 위로 내려앉으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사랑채에 굳게 닫혔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거센 겨울 바람과 함께 눈가루가 방 안으로 휘몰아쳤고 그 바람을 가르며 한 소녀가 대청마루를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온이었습니다. 가온이의 옷자락은 창고를 탈출하며 찢기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손목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불꽃 같았습니다. 가온이는 명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그 더럽고 추악한 손을 멈추십시오. 명석 오라버니, 당신의 가증스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온이의 등장에 명석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인장이 바닥을 굴렀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명석은 당황하여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계집애가 내가 어떻게 분명히 묶여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냐.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 미친 계집아이를 끌어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지 않고 무엇 하느냐. 명석이 고함을 치며 수하들을 불렀지만 밖에서는 그가 매수한 부하들 대신 가온이의 기계에 감복한 상단의 젊은 일꾼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명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오라버니가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당신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가온이는 명석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소중하게 품어온 낡은 족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소 윤 어른이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며 사랑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던 묵죽도 즉 대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윤 어른은 늘 가온이에게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지요. 가온아, 만약 세상이 너를 속여 앞이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 상단의 대의를 흔들려 하거든 저 벽에 걸린 묵죽도를 보거라. 저 고든 대나무가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가르침이자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다. 가온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찢어냈습니다. 그러자 겹겹이 발라진 배지 사이에서 누렇게 빛바랜 두꺼운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온이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장내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명석 오라버니,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 당신이 숙부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상단의 공금을 제 주머니 속 돈처럼 빼돌린 진짜 장부와 횡령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숙부님을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세우는 동안 숙부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모든 추악한 악행을 꿰뚫어 보시고 이 그림 뒤에 증거를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명석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온이는 약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 어른을 정성스럽게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명석을 향해 서슬퍼런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신은 숙부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숙부님은 결코 노망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뿐인 조카가 늦게라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의 도리를 찾아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하늘 같은 자비와 은혜를 배신과 칼날로 갚으려 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온이가 장부와 함께 펼쳐 보인 비밀 서찰에는 윤 어른의 힘있고 정갈한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눈무게에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이 묵죽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자, 그 지혜와 기계를 가진 이가 바로 상단의 대의를 이을 나의 진정한 후계자다. 그 서슬퍼런 진실의 문구 앞에 명석은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위조된 양도 문서를 힘없이 떨어뜨린 채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밖에서 가온이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단의 원로 행수들과 포교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석이 매수했던 무뢰배들은 이미 가온이의 기계에 놀라 모두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제 명석이 갈 곳은 상단의 주인 자리가 아니라 차디찬 관아의 옥사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숙부이자 은인까지 해치려 했던 윤명석은 관아에서 들이닥친 포교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틀어 올렸던 그의 상투는 몸싸움 끝에 산발이 되어 흉하게 풀어 헤쳐졌고 비단 도포는 흙바닥을 구르며 넉마가 되었습니다. 명석은 끌려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차가운 눈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이건 무효다. 저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가 장부를 조작해 나를 모함한 것이란 말이다. 만석상단은 내 것이다. 내 재산이고 내 상단이란 말이다. 그의 비참하고도 탐욕스러운 외침은 겨울바람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소란스러웠던 대청마루에는 다시금 가라앉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가온이는 정성을 다해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윤태강 어른께 올렸습니다. 약 기운에서 서서히 벗어나 정신을 차린 윤 어른은 가온이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마침내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윤 어른은 사랑채 마당의 상단의 모든 행수와 상인, 그리고 일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대청마루 위를 향해 모여든 그때 윤 어른은 곁에 선 가온이의 거친 손을 따뜻하고도 힘있게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만인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상단의 미래를 분명히 밝히겠소. 핏줄이 이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고 우리 만석 상단이 지켜온 정직과 대의를 위해 제 목숨까지 걸었던 이 아이가 바로 나의 유일한 자식이자 후계자임을 선포하오. 윤 어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상인은 가온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감복하여 일제히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삭바느질하던 가난한 소녀가 한양 최대 상단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온은 그날부로 윤태강 어른의 양녀로 입적되어 서가온이 아닌 윤가온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조용히 뒤뜰 대나무 숲으로 나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목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마치 아버지가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 듯 정성스럽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가온의 입가에는 눈물 섞인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방패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달고 다른 목검 한 자루였지만 저는 그것으로 세상을 지키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은괴나 화려한 상단의 명성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나무 같은 기계와 사람 사이의 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눈 내리는 한양의 밤, 대나무처럼 곧고 푸른 가온의 그림자가 하얀 눈 위로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보살피는 한양 최고의 행수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때로는 눈앞의 이득보다 나 자신의 자존심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가온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야기 특급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가슴을 울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